여기 동계올림픽 경기장에서 압도적인 수준 차이를 보였던 한국인 선수들을 보며 놀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결국 한국까지 찾아간 그녀는 한국의 한 공원에서 한국 어린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맙니다. 과연 한국에서 어떤 일을 겪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수도인 런던에서 쇼트트랙 선수를 꿈꾸던 아이린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평소에 동경하고 있던 한국을 찾았다가 영국의 문화와 너무 다른 모습에 큰 충격에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늘 작고 야외여서 학교에서도 친구들의 따돌림도 많이 받았었죠. 그 모습에 부모님은 저에게 운동을 시작해보기를 권했는데 그 운동이 바로 쇼트트랙이었어요. 그렇게 쇼트트랙이라는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제 스스로에게도 너무 놀랐던 게 제가 생각보다 쇼트트랙을 잘했던 거예요. 코치님께서도 몸이 작고 날렵하다 보니 순간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서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면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초반 스피드가 좋으니 후반에도 지속할 수 있는 체력만 잘 관리해서 끌어올린다면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죠. 그날 이후부터 저는 아마추어가 아닌 선수가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쇼트트랙 대회가 있는 날이면 늘 대회장에 찾아가 영국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대표 선배님들의 움직임을 보며 익혔었는데요. 그런데 항상 대회 날이면 압도적인 기량 차이로 선배님들의 기를 죽이는 나라의 선수들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였는데요. 아니 대체 저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기에 저렇게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보이는 걸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나서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이란 나라를 거의 동경하다시피 하고 있고 심지어 이민까지도 고려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어느 날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었어요. 제가 살던 영국은 사거리 도로에서도 언제든 좌회전을 할 수 있는데 아예 신호등 자체에 좌회전 표시가 되는 화살표가 존재하지도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 주행 중에 좌측에 들어가야 하는 도로나 골목 등이 있다면 직진을 하던 차량들도 갑자기 좌회전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저는 갑자기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자동차에 놀라 그걸 피하려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하고 짜증이 났던 건 분명 자신의 차량 때문에 제가 피하다 넘어져 걷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냥 못 본 척하고는 가버리는 거였어요. 일어나서 걸어보려 했지만 한쪽 다리에서 오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고통스러웠고 벽을 짚어가면서 겨우 집에 도착할 수 있었죠. 집을 가는 내내 많은 사람들과 마주쳐야 했지만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도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부모님과 저는 영국의 한 병원에 찾아갔는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부모님과 병원에 도착하고 정말 몇 시간을 그대로 방치된 채 치료도 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는지 몰라요. 단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면 그나마 이해라도 하겠는데 긴 대기 시간 동안 제가 봐야 했던 건 매우 불친절한 의료 관계자의 모습이었어요. 거의 6시간 정도 기다려야 했던 것 같았는데 오랜 시간의 기다림 끝에 만난 의사는 저에게 무릎 쪽에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라는 진단을 내려줬었는데요. 반월상 연골은 무릎 관절면 사이에 있는데 평소 무릎 관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더라고요. 워낙에 부드러운 조직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다가 작은 충격에도 손상될 수 있는 곳이라고도 했었는데요. 또한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돼 버리면 자연적인 치유가 어려운 조직이기 때문에 치료를 한다고 해도 파열 범위가 넓을 경우에는 호전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의사분은 제 다리 상태가 생각보다 파열 범위가 넓어 약물이나 주사, 치료로는 어렵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하지만 영국의 의료 수준은 정말 세계에서도 정평이 날 만큼 수준이 낮기로 유명해요. 부모님도 그런 영국의 낮은 의료 수준을 알았기 때문에 머뭇거리시다가 그래도 쇼트트랙 운동을 계속하려면 수술을 받는 게 좋지 않겠냐면서 저에게 수술받기를 권했었는데요. 그때 영국 의사가 제가 쇼트트랙 운동선수라는 말을 듣더니 수술을 하건 안 하건 앞으로 운동은 못할 거라면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저는 수술을 거부하고 그냥 나와버렸는데요. 어차피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저희 영국이 아닌 한국에서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동계올림픽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을 휩쓸던 한국의 인상적인 모습에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한국의 의료 수준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유명하다는 글을 봤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했더니 부모님은 자신들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서 아시아 3대 국가들 중에 가장 작은 나라 아니니 하고 물으시더라고. 그러시더니 차라리 일본을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더라고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도 한국을 잘 몰랐다가 올림픽 경기에서 한국이 워낙에 따라갈 수 없는 기량 차이를 보여서 눈여겨본 게 다였을 뿐 사실 저도 잘 모르는 국가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호기롭게 부모님께 말씀은 드렸지만 저 스스로도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일본을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올림픽 경기에서 본 일본이라는 나라의 선수들은 결승은 고사하고 예선 본선에서 줄줄이 떨어지기만 했지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지 못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래도 쇼트트랙을 모두 섞어내버리는 한국이 건강적인 몸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었기 때문에 걱정은 되었지만 저는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었죠. 간단한 물리치료를 하고 다리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서 약간의 통증은 있었지만 목발을 하고 움직일 수는 있었는데요. 한국에 갈 준비를 하면서도 목발 신세로 전락한 저의 이런 상황이 너무 한탄스럽더라고요. 도착한 한국의 공항은 정말 규모가 웅장했었는데요.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가야 했기에 목발을 짚고 천천히 공항 로비까지 걸어 나와 안내 데스크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병원으로 갈 차편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었는데요. 한국공항 직원분은 저의 다리를 보시더니 혹시 걷는 게 불편하신 거 아니세요? 라고 물으시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었어요. 그러시고는 안쪽으로 들어와 잠시 앉으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여행자 보험은 가입하셨는지 물어보시면서 이것저것 엄청 친절하게 챙겨주시기 시작하셨었는데요. 얼마 뒤 저는 정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 직원의 친절한 안내로 공항 밖을 나갔는데 아니 웬 승합차 한 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승합차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직원분들은 차량에서 휠체어를 꺼내어 보여주시고는 목발을 사용하지 말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 저는 이거 내가 몸이 불편한 걸 보고는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끔 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발로 하고 다녀도 충분하고 병원만 어떻게 가는지 알려주면 그뿐이지. 저에게 왜 이런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냐며 따져 물었는데요. 저의 그런 모습을 보던 공항 직원분은 제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자 놀라셨는지 당황한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고 걷는 게 힘들어 보이셔서 자신이 서울재단에서 운영하는 다누림 시스템을 신청했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라면서 여기 보이는 승합차가 병원까지 가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휠체어를 한국에 있는 동안 이용하는 것도 모두 무료라면서 오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사실 너무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처음 보는 외국인인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무료로 이런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건지 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속으로 한국이 이렇게나 잘 사는 나라였었나 싶었을 정도였어요. 여하튼 저는 그런 한국의 놀라운 편의 시스템에 정말 너무 편하게 병원까지 갈 수 있어 지나고 나니 괜히 그 공항 직원분께도 언성을 높여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편한 저를 위해서 단지 친절을 베풀었던 건데 제가 오해를 하는 바람에 큰 소리를 냈었으니 말이지. 그렇게 한국의 병원으로 가기 위해 제가 탄 차량은 한국의 고속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한국의 너무 이색적인 고속도로 모습에 당황하기 시작했었어요. 왜냐하면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한 대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운전해 주시는 한국인 분께 도로에 어떻게 오토바이가 한 대도 보이지 않는 거냐면서 물어봤었는데요. 한국인 운전기사분은 제 말을 듣고는 약간 눈썹을 실룩이며 저게 대체 무슨 소리지 하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영어를 할 줄 모르시는 건가 싶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가 무섭게 유창한 영어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국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에 올라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안전 때문이라고 했는데 보통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충격을 흡수할 만한 어떠한 요소도 없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치명적이어서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했었어요. 저희 영국에서는 사실 그런 거 없거든요.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데 사실 과속하는 영국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고가 많지 않아서예요. 그럼 영국 운전 의식이 좋아서냐고요? 아마 운전 의식이라기보다 엄청난 과태료 때문인데요. 저희 영국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60km 이상으로 과속하다가 걸리면 벌금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요. 또 거의 모든 고속도로가 무료이고 톨게이트 자체가 없는데요. 과속하다가 걸리면 내야 하는 벌금은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워요. 그렇다 보니 영국 운전자들은 과속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게 영국과 달랐던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편하게 병원까지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도착한 병원에서 한국의 의사분들의 모습은 정말 신사적이시면서 환자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저희 영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정말 환자를 모보듯 하고 위급한 환자가 있든 말든 자신들의 커피, 마시는 시간과 담배를 흡연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불친절의 끝판왕인데 반면 한국 의사분들은 저의 이동과 대기하는 공간까지 사사로운 모든 것에 도움을 주려고 하셨었고 병원 대기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물론 한국인들은 길다고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영국에서 평균 7시간씩 기다리거나 때로는 하루 꼬박을 기다려 본다면 한국에서의 병원 대기 시간은 정말 짧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 의사분께서는 저의 다리를 이리저리 살피시더니 외상이 있으셨나 봐요 라면서 보통 이렇게 젊은 분들이 반월상 연골판을 다쳐서 오면 거의 99% 외상에서 발생한다면서 저에게 혹시 운동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보통은 무릎에 강한 회전력이 가해질 때 발생을 많이 하는데 낙상 사고로도 나타날 때가 많다고 하면서 조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관절염과 같이 치료가 어려운 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치료는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뉘는데 보존적 치료 방법은 초기에 취하는데 현재 저의 다리는 상태가 좋지 못하다면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환부에 1cm 미만의 작은 절개를 내고 관절 내시경을 집어넣은 후 모니터를 통해 손상된 반월상 연골을 보면서 치료하는 관절 내시경 치료 방법으로 이루어질 거라면서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 친절히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한국 의사분에게 수술을 받고 나면 다시 운동이 가능한지 물어봤었는데요. 한국 의사분께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완벽하게 수술을 마치면 수술 이후 짧게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나서 무릎의 붓기가 사라지고 정상적인 관절 운동이 가능해진다면 가볍게 조깅 정도의 운동을 시작할 수 있고 꾸준한 재활을 병행하면서 관리한다면 추후에는 점진적으로 운동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었어요. 그러면서 하지만 한번 다쳤기 때문에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거라서 되도록이면 심한 운동은 자제하는 게 좋고 오랜 시간 재활 기간을 가지며 서서히 운동량을 끌어올려야 예전과 같은 컨디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해주셨었어요. 그 말씀에 그래도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이야기다 보니까 신락 같은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정식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고 곧바로 부모님께도 사실을 알렸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다친 자식을 홀로 타지로 보내 걱정이 되셨었는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저희 어머니께서 병원을 오셨어요. 한국에 오신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저를 안아주시면서 괜찮냐고 이것저것 물어보셨는데 제가 한국에 도착하고 공항에서부터 겪었던 이야기들을 어머니께 해드렸더니 정말 크게 놀라셨었는데요. 당연히 저희 어머니도 영국 사람이기에 이런 한국의 의료 선진 시스템에 감명받을 수밖에 없으셨던 거고 한국인들의 타인을 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대단한 나라구나라면서 연신 감탄해 하셨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간호사분께 어머님이 식사를 안 하셔서 혹시 괜찮다면 잠시 나가 어머니와 식사를 하고 와도 되겠냐고 물었었는데요. 간호사분께서는 너무 멀리 가시면 안 되고 금방 오셔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1층 로비로 내려갔는데요. 내려가 밖을 보니 해가 저물어서 날이 어둑해지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얼마 뒤 저와 어머니는 정말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었어요. 바로 병원 옆 공원에서 뛰어놀던 한국의 어린 아이들 때문이었는데 해가 저물어 날이 컴컴해지고 있는데도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공원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어머니는 이걸 어떡하면 좋겠냐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곧 있으면 아이들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오겠지 하고는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인터넷으로 한국의 경찰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를 했었거든요. 경찰에게 저희는 아이들이 이 늦은 시간에 공원 안에서 큰 위험에 처해 있다며 빨리 아이들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거였죠. 당연히 영어로 이야기를 해서 한국인 경찰분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을까 걱정도 했었지만 한국인 분들은 누굴 만나도 영어들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얼마 뒤 경찰차가 공원에 진입했고 한국 경찰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어머니와 함께 있던 저희에게 다가왔는데요. 저희에게 어떤 상황이냐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자초지종을 경찰분에게 설명했더니 한국인 경찰분께서는 엄청 당황해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공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시더니 한국에는 이 시간에 아이들이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경찰까지 불렀던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가 지내는 영국에서는 12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보호자도 없이 공공장소에 있는 걸 보게 되면 해당 부모님들은 아동방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심각한 경우에는 부모들이 체포되어 감옥에 가거나 양육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국에서는 부모가 12세 미만의 아이들과 항상 함께해야 하는 의무가 필연적으로 깔려 있고 오전 12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아이들이 부모 없이 공공장소에서 단순 휴식을 취하고 있어도 저희 영국에서는 법에 위배됩니다. 보통 영국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잘 지켜지고 있기도 하고 이 관련 법에 반하는 행동이나 장면들을 보게 되면 바로 신고하는 의식도 영국에선 매우 투철한 편이거든요. 이건 저희 영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의 주마다 규정하는 연령이 다를 뿐 같은 맥락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공공장소가 아닌 본인의 집에 부모 없이 혼자 있는 것도 법에 위배될 정도로 아동방임죄는 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 저문 시간에도 보호자가 없이 아이들이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저희 눈으로 보게 되었으니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기가 막힐 일이었던 거죠. 한국 경찰분께서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이고 이렇게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서 숨바꼭질도 하고 놀이기구도 타는 모습은 너무나 평범한 모습이라면서 문화적인 오해로 경찰에 신고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렇게 타지의 아이들을 보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주저없이 저희 경찰들을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면서 인사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영국 경찰분들이었다면 기껏 신고받고 나왔는데 이렇게 허탕을 치면 대번에 화를 내기 마련인데 오히려 저희에게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 대체 한국분들의 이런 시민의식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궁금증이 생길 만큼 성숙한 한국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어머니와 저는 존경심까지 들었어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을 겪고 어머니와 저는 병원 바로 옆에 있던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식당에 들어가 한국어로 써있는 메뉴를 읽을 수 없어서 그냥 추천해 주시는 음식으로 달라며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 앞에 나온 음식을 보고 저와 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채 정말 황당해 했었는데요. 저희 앞에 나온 음식은 빨간 국물에 스팸이 잔뜩 들어간 스프였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영국에서는 스팸이나 소시지 같은 재료들은 굉장히 질이 낮은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그런데 이런 스팸과 소시지를 잔뜩 넣은 국물의 음식을 눈앞에서 마주하게 되었으니 어머니와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도저히 손이 가지 않는 비주얼이었고 심지어 어머니는 그냥 식당을 나가자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주변을 보니 많은 한국인 분들은 그 음식을 엄청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땀까지 뻘뻘 흘리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처럼 환자복을 입은 분들도 몇몇 보이더라고요. 어머니에게 내가 먼저 먹어보겠다면서 소시지는 건들지 못하겠고 국물만 수저로 떠먹어봤었는데요. 국물이 입에 들어가자마자 달콤하면서 매콤하면서 짭짤하기까지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한 입 떠먹고는 어머니에게 이거 국물이 너무 완벽한데라고 하자 어머니는 에이 설마라면서 한 입 드시게 되었는데요. 어머니는 국물 맛을 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시면서 햄이 들어간 국물에서 어떻게 이런 맛이 나는 거냐며 놀라시더라고요. 저와 어머니는 이후로 정말 한국인들이 드셨던 것처럼 땀을 뻘뻘 흘려가며 남김없이 부대찌개를 먹어치웠는데요. 생전 스팸이나 소시지는 영국에 살면서 구경조차 하지 않았던 음식 재료였는데 한국 덕분에 스팸 맛을 제대로 알아버렸지 뭐예요? 사실 한국에서 병원 치료를 하며 한국의 많은 곳들을 볼 수는 없었어요. 오직 병원에서만 지내야 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수술을 잘 마치고 어느 정도 회복기를 거친 후에 저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는데요. 영국에 있는 병원은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아서 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마다 한국을 방문해 가면서 재활에 힘썼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쇼트트랙이라는 운동을 할 수는 없었는데요. 사실 마음이 좋지는 않았지만 저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나니 그나마 위안이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그런 상심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었던 건 제가 쇼트트랙이라는 운동 덕분에 압도적인 기량 차이를 선보이며 동계올림픽을 제패하던 한국 선수들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면서 놀라웠던 한국의 의료 선진 시스템과 한국 사람들의 따뜻했던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음식들을 만나게 되면서 요즘은 시간이 날 때마다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지금 우리 가족이 가장 즐겨 먹는 국물 요리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부대찌개예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영국에서 만들어준 부대찌개를 보시더니 처음엔 거절하셨지만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 국을 끓였던 냄비까지 싹싹 비우실 정도로 너무 맛있다 하셨었고 그런 이유로 저희 집 주방에는 스팸과 소시지가 잔뜩 구비되어 있어요. 다리가 완전하게 회복돼서 뛸 수 있을 만큼 좋아지면 저는 다시 저희 부모님과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떠날 예정인데요. 치료 때문에 갔던 터라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연을 쓰다 보니 한국 음식이 또 생각나네요. 오늘은 귀찮기도 하니까 마트에 가서 한국 라면을 사다 끓여 먹어야겠어요. 소란스러운 소리에 몰려있는 사람들. 한국의 한 국제학교에서 여학생과 중국인 남학생이 노려보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소리는 갈수록 더 커지고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는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이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제 이름은 카즈아이고 체코의 프라하라는 동화같이 아름다운 마을에 사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어릴 적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탓에 저는 엄마와 단둘이 이 아름다운 마을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시고 아빠가 안 계시다 보니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않을까 걱정하시며 어머니는 늘 씩씩하게 생활하셨고 저 역시도 씩씩하게 키워내시며 저를 한없이 아끼고 사랑으로 가르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지금의 새 아빠를 저에게 소개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엄마가 다시 사랑을 키워가고 새 아빠를 맞이한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제게는 너무 낯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고요? 엄마가 소개한 새 아빠는 낯선 동양인이었으며 게다가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희 엄마는 프라하라는 동네에서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가게의 크기는 작았지만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 둘의 행복을 지켜준 우리 가게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가게와도 같았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 모두 우리 잡화점을 자주 이용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모르는 동네 사람들이 없게 되었고 동네 사람들 또한 프라하에서 엄마와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정도였죠.
평소와 다름없는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는 저에게 말씀하셨죠. 카즈아야, 이번 주말에 소개해줄 사람이 있는데 다른 약속 잡지 말고 주말에 집에 있으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느낌 말이죠. 기분이 이상해서 저는 누구냐며 계속해서 물었지만 한참을 대답해 주시지 않던 엄마는 천천히 말씀하시길. 사실 엄마는 1년 전부터 한국에서 여행 온 남자분과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고, 앞으로 결혼해서 저의 새 아빠가 될 거라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엄마와 단둘이 우리의 자파점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그 이상은 무엇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충분했는데, 갑자기 새 아빠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게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느껴지는 죄책감 또한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제 기분을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엄마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주말이 오기 전까지 매일 저녁 인터넷에 접속해서 한국 남자는 어떤 사람인지 검색해보면서 궁금해했죠. 생각해보면 최근 저희 동네가 유명해져서 동양인들이 꽤나 오래 여행을 오는 경우도 잦았는데 제가 본 사람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엊그제 왔던 그 남자인가 아니면 매일 혼자 조깅을 하던 그 동양 남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저는 설렘인지 불안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와 저 이렇게 단둘이 살던 삶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아빠라는 존재가 새롭게 생긴다는 건 저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게다가 엄마가 저렇게 좋아하는 표정을 보면서 엄마는 날 보면서 저렇게 환하게 웃은 적이 있으셨던가? 혹시 날 버리시지는 않을까라는 질투와 두려움이 마음속에 공존했죠. 하지만 저는 우선 마음을 다잡고 노력해보기로 했어요. 주말이 오기 전까지 말이죠. 초조하게 기다리던 시간은 어느덧 주말로 향했고 저는 전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엄마도 이미 일어나서 차를 한잔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찍 일어난 저를 보며 마치 다 알고 계시다는 듯이 웃어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같이 눈웃음으로 답변했어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고 엄마와 저는 이제 그 남자분을 만나러 갔죠. 저희 마을인 프라하의 유명한 맛집인 카페에 도착했을 때 테이블 한쪽에 동양인 남자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동양인 남자분은 저와 엄마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환하게 웃는데 저는 너무나도 낯선 동양인의 모습에 깜짝 놀랐었죠. 그러면서 도저히 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었지만 막상 엄마가 새 아빠와 결혼을 하고 나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새 아빠를 앞으로 절대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파점 운영을 이어가셨어요. 새아빠도 그 일을 같이 도우셨죠. 우리 가게에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제품들이 많고 정말 깨끗하고 다른 곳과는 차별된다는 이야기들로 동네 장사를 하던 엄마의 가게는 이제 우리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잡화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매일 늘어나는 외출에 웃음이 끊이지 않으셨는데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엄마의 밝은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역신문사에서 취재를 나와 새 아빠에게 성공 비결을 물으며 지역신문까지 실렸으니 말 다 했죠. 새 아빠는 취재하는 기자에게 이야기하길 한국에서 했던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한국에서 마트는 단지 식료품을 사는 곳이 아니라 매일 가장 많이 자주 방문해서 원하는 걸 기쁜 마음에 사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친구 집과 같은 거라고 답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 저는 궁금했어요. 대체 우리 새 아빠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무 모르고 있던 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새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새 아빠를 엄청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알아가야 될지 몰라서 그냥 지켜만 보았다고 하지만 분명히 내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이죠. 그리고 새 아빠가 오기 전까지 우리 집은 그냥 하루 팔아 하루 먹고 사는 수준이었는데
요즘은 예전에 우리 가게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대체 어떻게 지금처럼 잘 되게 할 수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새 아빠는 저를 보며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니? 나는 한국에서 배운 대로 적용해 본 거야. 너도 알다시피 나는 유통업을 해외를 오가며 해온 사람이잖아. 그래서 한국 마트가 왜 다른 외국 마트 대비해서 잘 되는지 항상 비교해 보았고, 거기서 생각했던 것들을 적용해 본 거야. 저는 납득이 어려워서 한국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새 아빠가 이야기하길 한국인들은 한국인 특성상 빨리빨리 문화가 중요해서 사람들의 요구사항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들이 이미 동네의 작은 마트들도 배달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정도로 잘 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미리 주문을 해두고 찾아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새 아빠를 더 자세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보인 건 새 아빠는 엄청 계산을 잘하고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잡화점에서 나오는 매출과 어떤 제품들을 더 들여놔야 매출이 많이 나올지 예상표까지 다 뽑아내는 걸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죠. 게다가 엄마의 가게 일을 도우면서 자신의 회사 일도 잘 처리하고 또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에도 늦는 법이 없었죠. 한국인들은 원래 이런 건가요? 그리고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계속 자세히 보니 새 아빠는 동양인이라 어색했을 뿐이지. 늠름하고 정직한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이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우리 마을에 있는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젊은 느낌이었죠.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새 아빠는 무엇보다 모든 사람에게 환하게 웃으며 예의 바르게 행동하시는 게 몸에 배어 계신 분이었고 엄마와 저에게도 엄청 헌신적이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런 새 아빠가 너무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닌 모든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새 아빠를 너무 좋아했어요. 물론 우리 가게도 계속해서 번창해 갔고요. 그렇게 어머니와 저 그리고 새 아빠는 원래 가족이었던 것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새 아빠가 저에게 카즈아야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새 아빠는 그런 저를 보며 엄마에게 제가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우리 가게도 더 번창하기 위해 한국으로 가서 사는 것을 제안하셨어요. 한국은 교육적으로 엄청 체계적이며 교육 수준은 세계에서 손꼽는다고요. 이 말을 들으신 엄마도 저도 처음에는 엄청 불안했었죠. 그럴 만도 한 게 저희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동양은 무섭고 범죄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한국으로 가자니 시한폭탄이 떨어진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엄마는 다르게 생각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마 저의 교육 문제 때문이 가장 컸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아빠 없이 혼자서 저를 키우신 엄마는 이제라도 제대로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사업도 새 아빠를 믿고 한다면 한국에 가서도 더 번창할 수 있을 걸 믿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만 갑자기 모든 걸 결정하기는 어려우니 가족 여행 삼아 우선 한국에 가족 모두 다녀오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한국으로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죠. 어머니는 하나 더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한국이 정말 좋다는 것을 다른 동양의 국가들과 비교해서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동양의 선진국인 일본을 경유해서 일본을 경험하고 이후 한국으로 가서 한국을 경험해보자고 말이죠. 저는 어머니의 현명함에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동양도 잘 모르는데 그냥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던 곳을 옮길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을 경유해서 가자는 어머니의 의견에 적극 찬성하며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일본도 동양인 나라이긴 하지만 경제대국이라는 말은 학교 다닐 때도 배워왔던 터라 조금은 안심이 되었거든요. 저희 가족은 그렇게 일본을 경유해서 한국을 다녀오는 일정으로 첫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래 걸리는 비행 시간이었지만 첫 해외여행 그리고 처음으로 도착하는 곳이 일본이라는 생각에 한껏 들뜬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라탄. 저는 일본에 도착했다는 안내 방송을 듣는 순간 너무 설레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친절하다는데 얼마나 친절할지, 일본은 경제대국이면서 선진국이니 얼마나 좋은 서비스들이 있을지 들뜬 마음에 일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가 엄청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건 공항에서부터 느낄 수 있었죠? 뭐였냐고요? 일본에 도착해서 공항 화장실부터 들렀던 저는 일을 마치고 나왔을 때 제 캐리어가 손에 없는 걸 깨달았죠. 아차 싶어서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을 때 이미 제 캐리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일본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고, 그래서 남의 물건에도 손을 떼지 않아 가게들도 물건들을 그냥 밖에 꺼내 놓는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제 캐리어는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 혹시라도 제가 다른 곳에 둔 건 아닌지 이곳저곳을 찾아보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제 짐을 누군가가 가져간 것이었죠. 제 상황을 파악한 새 아빠는 공항 직원을 찾아가 이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새 아빠는 영어도 잘하셔서 일본 공항의 직원에게 영어로 자초지종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일본 공항 직원들은 당연히 영어를 기본어 수준으로 할 거라 생각했는데 영어 발음도 그렇지만 영어를 아예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 아빠는 휴대폰을 이용해 번역기로 번역하여 일본 공항 직원들에게 보여주며 대화를 했고 겨우겨우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공항 직원은 누가 가져갔는지 파악을 할 수 있을 거라며 경찰에게 연락을 취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와서 다시 한번 상황 설명을 요구했고 새 아빠는 공항 직원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번역기로 보여주며 다시 한번 설명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들은 화장실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절차는 따라야 한다며 CCTV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작업을 요구했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서류 작업을 해달라니 말이 되나요? 게다가 저희가 서류를 작성한다고 해서 즉시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떠나는 순간까지도 저는 분실한 캐리어에 대해서 전혀 파악할 수 없었죠. 떠나기 전 연락한 제 담당 일본 경찰은 수사 중이니 확인하고 체코로 돌아가더라도 캐리어 소식은 걱정 없이 우편으로 알려주겠다며 우편 주소를 알려달라고요. 저는 정말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냥 제 캐리어는 찾고 싶은 생각마저 사라졌어요. 그저 지금 이 일본을 빨리 떠나고 싶은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짧은 일본을 경유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가까운 나라라서 일본에서 한국까지 2시간을 비행한 후 김포공항에 도착하였을 때 정말 넓게 펼쳐진 공항으로 걸어 나오던 그 순간을 아직도 믿지 못하겠어요. 원래 공항이 이렇게 생겼나요? 아마 제가 체코로 돌아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해도 믿지 못할 거예요. 마치 아주 큰 호텔에 와 있는 것 같이 공항은 붐비는 것 없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특히 대부분의 시설들이 사람을 대면할 필요 없이 최첨단 기계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일본 공항에서도 봤던 시설들이 있긴 했지만 한국은 그것보다 훨씬 최첨단 시설이었고 로봇들이 공항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볼 때는 정말 내가 미래 세계에 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곳이구나, 일본에서 고구마 100개 먹은 느낌에 제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그걸 같이 보고 계시던 엄마는 제게 말했습니다. 새아빠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가게도 그렇게 변화시켰던 것 같다며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을 것 같다고 신이 난 눈빛으로 제게 이야기를 하셨죠. 새아빠의 말처럼 제가 앞으로 이런 곳에서 교육을 받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불안했던 마음들은 사라지고 마음속으로는 엄청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보이는 수많은 편의점과 카페, 그리고 주문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키오스크라는 기계들, 음식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핸드폰을 사용하여 주문할 수 있고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로봇들까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하루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런 경험들로 한국은 정말 편리한 나라라고 생각되었어요. 며칠 후 한국에서 저희 가족이 살기로 결정한다면 제가 가게 될 국제학교에 견학을 가기로 하여 우리 가족은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 아빠가 말씀하시길 국제학교에는 저 말고도 많은 외국인들이 있고
게다가 영어는 기본이며 중국어, 한국어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말이 안 통할까 걱정을 내심하고 있었는데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학교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가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어제 한국 지하철의 스크린도어 그리고 앱으로 호출해서 타는 택시 등에서 충격을 받았었는데 버스는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체코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대부분 걸어 다니거나 부모님들이 태워다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버스가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아서 좀 멀더라도 그냥 걷는 게 더 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버스 정류장에 섰을 때 정류장의 전광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버스가 번호별로 몇 분 뒤 도착이라고 적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버스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나요? 새 아빠가 말씀해 주시길. 한국에서는 집에서 등교 준비하면서 앱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보다가 맞춰서 정류장을 나가도 정확히 버스가 도착하기 때문에 춥거나 더울 때 쓸데없이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학생들은 이제까지 이렇게 편하고 좋은 생활을 누리며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는 생각에 저는 내심 부러웠습니다. 게다가 추울 때는 버스를 기다리는 의자에서 전기난로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말 다 했죠. 정말 선생님의 인솔하에 우리 가족은 학교를 견학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아이들은 저마다 음악도 듣고 춤도 추고 유튜브도 보는데 그 순간 저도 깜짝 놀란 게 제 핸드폰을 보니 와이파이가 잡히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속도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페이스북에 들어가 현재 제가 보고 있는 한국의 국제학교를 찍어 올렸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포스팅이 되었고 저는 친구들에게 메시지로 한국은 진짜 완전 미친 것 같아 로봇이며 인터넷 속도며 너희도 아마 온다면 믿을 수 없을걸 이라고 글을 남겼죠. 제 글에는 빠르게 제 친구들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거짓말 치면 벌 받는다고요. 안 믿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직접 경험시켜주지 못하는 게 답답했답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하고 기대되었어요. 한국은 교실에도 전자칠판이라고 정말 큰 사이즈의 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TV도 되고 컴퓨터도 되고 칠판도 되더군요. 저걸로 수업을 받는 한국 학생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빨리 학생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제 성적도 엄청 오를 수 있을 것 같았고요. 너무 음료수를 많이 마신 탓인지 저는 화장실을 급하게 가게 되었는데 화장실로 들어갔을 때도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체코에는 각 집안에도 거의 보기 힘든 비데가 모든 화장실 칸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화장실을 나와 점심시간이 되어서 급식실에서 점심을 경험해 보기로 했는데요. 단순한 반찬 몇 개와 밥이 전부인 제가 다니던 학교와는 완전히 다르게 한국의 모든 맛을 다 모은 것 같은 다양한 반찬과 퀄리티에도 한번 놀라고 급식을 배식받는 학생들이 하나같이 바르게 줄을 서서 급식을 받아가는 모습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한국인들이 제 눈에는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체코에서는 급식 시간이 되면 서로 정말 난리도 아니거든요.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놀라기만 하다 보니 제가 그동안 왜 그렇게 한국을 몰랐을까 진작 알았다면 나도 더 빠르게 해외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라며 우울해졌습니다. 그때 새 아빠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우리 가족이 한국에서 같이 좋은 경험을 할 계획을 세우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단다. 하나도 늦은 건 아니야. 지금부터가 우리의 시작이야 라고 말이죠. 새아빠는 제가 결정만 하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다 준비해 두었으니 이번 견학 기회에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이야기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그러고 싶다고 나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바로 이야기하면 좀 자존심 상하니까 알겠다고 한국에 있는 동안 생각해 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와 새아빠가 잠시 쉬고 계신 사이 저는 혼자서 학교 교정을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새아빠에게 저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오늘 나를 아빠로 인정해줘서 고마워라고 말이죠. 이미 저는 새아빠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아쉬움을 남긴 채 우리는 다시 체코 프라하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뭐냐고요? 한국국제학교를 준비해서 졸업하고 새 아빠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가서 공부하기 위해 돌아오자마자 준비를 시작하고 있어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가서 훌륭한 교육을 받는 대한민국 학생들과 함께하고 학교를 졸업해서 새 아빠가 태어나고 자란 한국에서 세계적인 한국의 유통업을 배울 거예요. 제 이런 바람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응원해주세요.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우리 한국에서 만나기로 해요. 여러분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은 고려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보통 조선족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려인이란 소련의 붕괴 직전부터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이나 그들의 자손을 이르는 말입니다. 구소련이었던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에 약 50만 명의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되는 대한독립군을 편성하고 봉오동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홍범도 장군도 고려인이었습니다. 이렇듯 고려인 중에 누구보다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소개할 사연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어느 고려인의 이야기입니다. 남들과 다른 모습에 속상한 일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항상 도망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우즈베키스탄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과연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인 대학생의 사연입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나고 자랐지만 독립군 선조의 정신을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고려인 샬롬입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이 소련에서 독립한 1991년보다 훨씬 뒤인 200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스스로 우즈베키스탄인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점점 성장하면서 제 얼굴이 주변 친구들과 다르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인들의 외모가 동양인들과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대부분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나고 자란 현지인이었어요. 물론 아닌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공용어는 우즈베키스탄어지만 가끔 러시아어가 주 언어인 친구들이 있었긴 했거든요. 그래도 모두 서양적인 외모를 갖고 있는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어릴 땐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는데 사춘기가 오고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서 남들과는 다른 외모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점들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처음 여쭈어 본 날 사실은 제가 고려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알고 보니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 한국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더군요. 구한말 일본의 침략 때문에 러시아로 건너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까지 끌려나갔었고 어쩌다 보니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으로 정착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처음엔 당혹스러웠지만 부모님께서 워낙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으신지라 저도 금방 적응하고 오히려 고려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한국식 음식을 거의 매일 먹고 있었어요. 물론 모든 음식이 한국식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우즈베키스탄 전통빵인 리표시카의 고려식 샐러드인 카레이스키 살라트를 곁들여 먹었어요. 한국처럼 쌀이 고슬고슬하고 찰지지 않아서 쌀을 이용한 음식들은 맛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한국처럼 밥을 종종 먹는 편이었기에 아예 100% 쌀밥은 아니었지만 기름볶음밥인 뿔록을 자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인지 제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난다면서 저를 기피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한국인에게 난다는 마늘 냄새 같은 게 그런 건가 봐요. 처음엔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즈베키스탄 친구들 몸에서도 독특한 냄새가 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들의 냄새만 맡아도 이 사람이 고려인인지 우즈베키스탄인인지 알 수 있어요. 언어도 피부색도 아닌 오직 냄새만 맡아도 말이죠. 모든 민족마다 고유한 냄새에 체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하여간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냄새가 난다며 시비를 꺼는 아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절대 수그리지 않고 대들었죠. 오히려 당당하게 제가 고려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제가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애정을 밝혔어요.
굽히지 않고 맞서다 보니 그들도 결국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어릴 적부터 혹시라도 시비 거는 친구들이 있으면 당당하게 맞서 싸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모두 그러셨다고요. 아버지께선 직접 한국의 독립 영화를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전 고려인이라는 자랑스러움을 마음 한켠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차별들도 존재했어요. 한 번은 동네 마트에 갔다가 주차 금지 고갈에 쓰인 글을 보고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차 금지 외국인이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해당 문구가 정확히 어떤 뜻을 의미하는 건지 몰라요. 외국인이라서 주차를 금지한다는 건지, 외국인처럼 주차 금지 표시를 보고도 못 알아듣냐는 뉘앙스인 건지,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공격적이고 차별적인 시선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우크라이나라고 해도 사실 외국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즈베키스탄어의 억양을 강하게 한다고 민원 같은 것을 넣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증명할 수 있죠. 어릴 때 저는 유독 이런 게 억울했던 것들이 생각나네요. 증조 할아버지는 몰라도 나는 완전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말투가 조금 다르다고 이렇게까지 차별받아야 할까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점점 커가면서 우리를 향한 따가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몰랐지만 자라면서 점점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늘 강했어요. 부모님께서 한국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편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스스로 고려인이라는 점을 창피해하면 안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그분들은 항상 차별받으면서도 고려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기보다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덕분에 저 역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서 한국에 있는 대학교로 유학을 가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도 자연스럽게 해주셨어요. 저 역시 싫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했죠. 그렇게 결국 한국에 있는 대학교로 유학도 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 고향이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하지만 이곳에 와서도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정체성에 혼란을 많이 느끼긴 했습니다. 내 고향은 우즈베키스탄인지 대한민국인지 같은 것 말이에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고려인이라고 차별받고 한국에 와서도 말이 통하지 않으니 어째 동질감을 느끼기 힘들었거든요. 어찌됐든 저는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과는 거리가 좀 멀었지만 고려인을 위한 복지센터 같은 곳도 찾아보면 많았어요. 그래서 늘 그곳에서 도움을 받고는 했죠. 지금은 거의 한국인처럼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고려인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야 말았죠. 뉴스에서 접할 때부터 조마조마했는데 결국 전쟁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저는 바로 우즈베키스탄에 계신 가족들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은 아직 괜찮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부모님이 계신 곳은 다소 위험한 지역이라 조만간 짐을 챙겨 조부모님이 계신 시골로 떠날 것이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괜찮다는 말을 들어도 그곳에 함께 있어줄 수 없으니 자식으로서 너무나도 걱정이 됐습니다. 괜히 한국의 유학을 완화하고 처음으로 후회도 해보았죠. 그래서 저는 바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제 친구들은 걱정되는 마음에 가지 말라고 저를 말렸어요. 대신에 한국에서도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면서요. 오히려 그들이 먼저 나서서 많이 알아봐 주었습니다. 고마웠죠. 알아보니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한국인 친구들은 홀로인 제가 안쓰러웠는지 함께 가주겠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든든했죠. 하지만 전쟁이 점점 길어지면서 제 마음은 심란해졌어요. 도저히 1분 1초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부모님께서 조금이라도 전화를 받지 않으시면 그건 정말 최악이었죠. 저는 온갖 상상을 하게 되고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독립군의 후손이고 고려인인데 이래도 될까? 제가 한국에서 아무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만약 홀로였다면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제겐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한국인 친구들이 있었어요. 또 동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도저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했죠. 전 제가 있을 곳은 바로 우즈베키스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저의 지인들을 통해 비공식적인 루트로 우즈베키스탄행을 결정했습니다. 누군가는 저의 결정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은 도망가지 않고 가족들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우즈베키스탄인들 역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있죠. 아마 저의 증조 할아버지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셨겠죠. 무섭고 고통스럽겠지만 가족들을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저는 독립군의 후손이니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고려인들의 존재는 중국의 조선족에 비해 모르는 사람이 많은 편인데요.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1만 명이나 되는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군인 울릉군보다도 많은 인구가 있는 것인데요. 고려인들의 조상들은 일본에 저항하여 독립을 선도하였고, 그의 후손들은 소련의 소수민족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구가하였습니다. 또한 현지에 정착한 후에도 한국을 또 하나의 조국으로 생각하며 그리워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굽힐 줄 모르는 고든 정신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고려인이었던 우즈베키스탄의 배우 김필립은 도망치지 않고 자원 입대하며 러시아에 맞서 싸웠는데요. 안타깝게도 시민들을 지키다가 전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사연의 주인공도 도망치기보다 맞서 싸우기를 선택했는데요. 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던 것은 굽힐 줄 모르던 독립운동의 정신을 가슴 깊이 품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